안녕하세요.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이에요. 너무나 착한 남편을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으나 시집살이라는 굴레는 저를 옥죄어 왔어요. 저도 저지만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남편이 참으로 측은했는데 처음부터 시어머니는 쌓은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고 저를 보자마자 마음에 안 들어하는 기색이 역력한 분이었어요. 내일 그네 골프장 오픈한다고 하니까 너희 단단히 준비하고 와라. 떡이라도 돌리고 음식도 좀 장만하고, 알았니? 동서, 미안해. 아무래도 떡 돌리는 거랑 음식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동서가 야무지게 이런 거 잘하잖아. 예, 미안할 게 뭐 있니? 아무것도 안 해온 애 며느리로 받아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지. 네가 할 도리니까 그리 알아. 근데 진짜 수저 세트 하나 안 해온 건 동서도 너무 심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빈몸으로 털레털레 와? 똑같이 모질한 것들끼리 만났으니까 그런 걸 모르지. 아무리 아무것도 해오지 말라고 했다고 그냥 빈몸으로 와? 어머님, 저 이이랑 사는 집에 혼수 다 제가 한 거고요. 이이가 열심히 일해서 청약 당첨되어 집도 장만한 건데 왜 어머님이 자꾸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처음에 안 주고 안 받는다고 하신 건 어머님 아니셨나요? 매번 이러실 거면 왜 그리 말씀하셨어요? 그걸 그렇게 들어? 예, 내 친구 며느리는 물방울 다이아 세트로 해줬다더라. 넌 못해도 순금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네가 날 무시하니까 이렇게 맨몸으로 털레털레 다니는 거지. 나를 존경하면 그러겠어?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했겠지. 어머님, 제가 있잖아요. 노여움 푸세요. 솔직히 저도 저런 서민의 삶 잘 모르지만 뭐 동서도 형편이 어려웠겠죠. 제 형편을 고려하여 결혼을 준비할 때 안 받고 안 주기로 한 결혼이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착실하게 한 푼 두 푼 모아 청약이 당첨된 아파트에서 신접살림을 차릴 수 있었고 제가 그 아파트 안에 혼수를 채워 넣었습니다. 어머님도 저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셨지만 어머님은 제가 어머님께 아무것도 해드리지 않았다고 늘 저만 보면 구박하기 일쑤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형님네는 워낙 부유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시집 올 때 어머님께 모피코트를 해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어머님은 저와 형님을 워낙에 차별하고 대놓고 절 무시하였어요. 처음엔 괜찮았던 형님도 어머님이 저를 무시하자 똑같이 무시하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참 순진하단 말이야. 어른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건 반대의 말인 거지. 하긴 뭐 워낙 어렵게 살았으니까 그런 것도 다 부담이었겠다. 내일 늦지 말고 골프장으로 와. 동서가 할 일 엄청 많으니까. 형님은 좋으시겠어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니 형님 뜻대로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내일 뵐게요, 그럼. 어머, 동서, 삐졌어? 그냥 한 말이야. 뭘 또 그런 걸로 새삼 삐지고 그래? 동서가 워낙 없이 사니 자격지심인 거야. 형님 친정에서 아주버님께 골프장을 차려주셨기 때문에 어머님은 그때부터 입이 귀에 걸리기 시작했고 가뜩이나 예뻐하는 큰며느리를 더욱더 예뻐하기 시작했어요. 다음날 골프장 오픈식 때 방문해 보니 저와 남편이 할 일을 아예 빼놓은 형님네 부부였고 그걸 당연히 생각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늘 이렇게 비교당하고 무시당하는 남편이 안쓰럽고 짠했어요. 예, 이 떡 좀 건물 사람들한테 다 돌리고 오고 너는 여기 화분들 좀 옮겨라. 너네 형이랑 형수가 좀 바쁘니? 얼른 움직여.
엄마, 이거 화분 옮기고 또 어떤 거 하면 될까요? 형네 골프장인데 제가 좀 많이 도와줘야죠. 시키실 거 얼른 주세요. 저기 바닥도 쓸고 창틀도 좀 닦아라. 아니, 알아서 눈치껏 해야지. 꼭 이렇게 내가 시켜야 되니? 넌 눈치가 너무 없어. 서방님, 아까 저기 손님이 물을 흘렸거든요. 물 좀 닦아주세요. 누가 지나가다가 미끄러지기라도 하면 큰일 나잖아요. 형님, 그런 건 형님이 하세요. 골프장에서 가만히 앉아 계시려고 차린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왜 제 신랑이 해야 하죠? 예, 이런 거 좀 부탁할 수 있지. 시킨 것도 아니고 내가 옆에서 들으니까 부탁이더만. 너도 참 애가 꼬였다 꼬였어. 그러니까요. 인력을 쓰셔야지 이런 걸 왜 창수 씨가 해야 하냐고요. 아무리 도와주러 왔다고 하지만 좀 그렇네요. 막말로 저희한테 언제 한번 고맙다고 인사나 한 적 있나요? 그저 당연하게 항상 굳은 일부터 시키고 저희 이런 거 시키지 마세요. 남편을 이렇게 종처럼 부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사실 남편은 어머님의 친아들이 아니었고 어려서 입양된 양자였어요. 아버님은 언제나 보육원 봉사를 많이 다니셨는데 그중 가장 눈에 들어온 제 남편을 입양했다고 했고 그렇게 평생을 그 집에서 막내 아들로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남편은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서 그런지 제 눈엔 남편을 대놓고 차별하는 시어머니가 너무 미웠습니다. 입양한 자식도 자식인데 어쩜 그렇게 친아들이랑 차별을 하면서 대하는지 제 마음이 다 안 좋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입양해 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며 늘 어머님께 잘하려고 노력하는 아들이었죠. 제 남편이라서가 아니라 마음씨만은 비단결 같았고 오히려 정말 미련하게 착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 남자였어요. 내가 너 걷어주고 먹여주고 이거 다 얼만 줄 알아? 돈으로 환산 못해. 그러니까 넌 평생 나한테 잘해야 한다. 돈을 못 벌면 행동으로서 나한테 보여주란 말이야. 그래야 내가 널 입양아로 받아들인 보람이 있지. 내 말이 틀리니? 네 형이 이런 거 딱하니 운영하면 네가 와서 청소도 해줄 수 있는 거고, 안 그래? 네 와이프 그만 땡땡거리라고 해라. 네, 엄마 말이 맞아요. 제 은인이시죠. 이렇게 가족도 만들어주시고 학교도 보내주시고 제가 더 잘할게요, 엄마. 근데 어머님, 그래도 같은 자식인데 아주버님이랑 차별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제가 봐도 너무 민망해서요. 입양을 해서 가족의 울타리를 만들어준 건 감사하지만 제3자가 보면 친자식과 남의 자식을 차별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뭐? 내가 뭔 차별을 해? 당연히 내가 키워줬으면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고 큰아들이 내 뱃속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지. 너 뭐 잘못 먹었니? 어디서 저런 털 떨어진 애를 데리고 와서 집안을 사단 내려고 해? 못된 것. 재수 씨는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어디서 위아래도 없이 말대꾸를 합니까? 야, 니 처 똑바로 교육 안 시킬래? 참다 제가 한마디 하려고 하면 어머님은 늘 저렇게 막말을 일삼았고 남편이 겨우 저를 진정시켜야 저는 화가 누그러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대놓고 남편과 시숙을 차별하면서 대놓고 저희 집을 무시하기도 하였죠. 원래 사람은 근본이 중요한 거다. 우리 아들은 오리지널 정통 이 집안의 장남이고 쟤는 솔직히 바깥 양반이 입양하자고 해서 입양했으니까 누구의 씨앗인지도 모를 녀석인 거지.
너 나한테 섭섭하다고 생각 마라. 난 그래도 남한테 할 만큼 한 거야. 그럼요. 어머님처럼 성인군자가 어디 있으시다고. 솔직히 남을 저렇게까지 키우신 건 쉽지 않은 거죠. 어머님, 대단하세요. 동서가 어머님 살아온 세월을 다 알아? 뭘 안다고 그렇게 어머님한테 바락바락 대들어? 어머님 마음 다치셨겠다. 역시 우리 며느리야. 다들 그래. 나보고 어떻게 누군지도 모를 자식을 키우냐고. 그래도 어쩌겠어. 내 운명인걸. 최대한 열심히 보살피고 돌봐야지. 그러니까 둘째 너, 나한테 특히 더 잘해야 해. 나한테 절을 해도 모자랄 판이니까. 알겠니? 왜 대답이 없어? 네가 이 집안에 들어와서 그래도 가족이 생기고 밥도 먹을 수 있는 건데.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형님네 식구와 어머님은 저렇게 한편이 되어 골프장에 모든 손님들이 계신 데서 남편에게 저런 행동을 하였어요. 제 기준에 상식이 정말 없어 보였지만 남편은 멋쩍은 듯 웃으며 본인 할 일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참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마 지금도 저런데 어렸을 때는 얼마나 눈치를 줬을지 안 봐도 훤했고 그 모습이 눈에 훤해 저조차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입양된 게 나쁜 것도 아니고 자기는 왜 죄인처럼 거기서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어? 진짜 어머님 해도 해도 너무하셔. 그래도 엄마 말이 맞잖아. 이렇게 키워주고 입혀준 것도 대단하신 거지. 완전 피도 안 섞인 남인데 그러려니 해. 막말로 누구 씨인지도 모르는 나인데 엄마가 걷어주고 키워준 거잖아. 그것만으로도 난 정말 감사해야 하는 게 맞는 거야. 당신이 그러니까 더 무시하시는 거야. 아버님만 집에 계셨어도 저러진 못하시는데 점점 아주 더해 보면은. 이번 주에 요양원에 계신 아버님한테 다녀올 거지? 오랜만이라 가야 할 것 같은데 아마 아버님도 엄청 기다리실 거야. 그래야지. 아빠 얼굴도 보고 바람도 쐬드리고 그러려고. 요즘엔 매일 보면 본인이 갈 때가 된 것 같다고 하시고 마음이 참 안 좋아. 이번에 가서 기분 좀 풀어드리고 와야지. 그래도 아빠는 누구보다도 날 잘 이해해 주시는 분이니까. 몇 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아버님은 요양원에 계셨는데 저희는 보통 한 달에 2번 정도 요양원에 방문을 하여 아버님을 뵙곤 했어요. 그래도 집에 아버님이 계실 땐 어머님의 차별이 이렇게까진 심하진 않았지만 아버님이 집에 안 계시고 나서 오히려 더욱더 차별이 심해지셨죠. 그래서 그런지 남편은 아버님을 참 잘 따르고 더욱더 존경하며 좋아했어요. 그렇게 아버님을 뵈러 요양원으로 향했고 그 어느 때처럼 아버님은 저희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답니다. 언제 봐도 정말 다정하신 분이었고 젠틀하신 분이었는데 남편을 입양아처럼 대하지도 않으시고 그저 본인 귀한 아들처럼 여겼거든요. 너희 엄마 이스텔이 여전하지? 네가 이해해라. 나 이렇게 아프게 되고 본인도 마음 붙일 데가 없고 하니 너한테 또 그러는 거야. 내가 너한테 미안하지. 괜히 사는 동안 스트레스 준 거 아닌가 싶은 것이 안쓰럽고 짠하고 그래. 아빠, 그런 말씀 마세요. 아빠 아니었음 제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쾌차하시고 이제 집에 가셔야죠. 이제 너한테도 덜어놔야 할 것도 같고 때가 된 것 같아서 얘기 좀 해야겠다. 세아가 자리 좀 비켜줄래? 할 말이 있어서. 시아버님은 남편에게 미안해하면서도 꼭 할 말이 있다며 저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했고
그 이후 남편의 표정은 정말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에게 시아버지가 했던 말을 되물어봤지만 남편은 절대 얘기해주지 않았어요. 더 이상 묻는 것이 남편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얘기를 할 수 없게 되었고 그 일은 까마득하게 흐리고 지나갔어요. 어머님이 손꼽아 기다리던 생일이 다가왔고 어머님은 요양원에 계신 아버님이 생각도 나지 않는지 성대하게 생일잔치를 해야 한다며 한두 달 전부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하여 본인이 간절히 기다리던 생일이 다가온 것이에요. 내 생일인데 우리 며느리들이 뭘 사왔는지 내가 한번 볼까나? 우리 큰애는 언제나 이렇게 정성 들여서 가져온다니까. 어머, 이 브랜드 엄청 비싼 건데. 아유, 역시 우리 큰애다. 너무 고마워 진짜. 내가 입고 싶었던 건데. 지난번에 어머님이랑 쇼핑할 때 어머님이 눈독 들이는 거 제가 다 봤죠. 얼른 입어보세요. 아, 동서는 뭐 준비했어? 아, 저도 지난번에 어머님이랑 백화점 갔을 때 바지 예쁘다고 하시는 게 생각나서 이 바지 하나 준비했어요. 바지만 사드리기 뭐해서 세트로 어울리는 티셔츠도 하나 준비해봤는데 어떠세요? 어머님이 지난번에 입어보고 핏 예쁘다고 했는데 여기 브랜드 저가 브랜드잖아. 1년에 한 번 있는 시어머니 생신인데 너 참 돈 아낀다. 내가 네 남편 고아 소리 안 듣게 해준 장본인이야. 왜 이래? 에휴, 저기다가 가져다 놔. 일단 이 재킷 먼저 입어봐야지. 우리 큰애 너무 고맙다 정말. 그러게, 동서. 아무리 서방님이 친자식이 아니라도 그렇지. 그 옷은 너무했다. 거적대기 같아. 누가 입니 그런 걸? 네? 아니 이거 어머님이 가지고 싶다고. 물론 형님이 선물한 가격에 비하면 저렴하지만 그래도 저한텐 큰돈이에요. 알겠으니까 저리 가져다 둬. 저런 걸 어디 입고 나가라고. 이 재킷 좀 봐라. 얼마나 뽀대가 나니? 역시 우리 며느리야. 여유가 있는 형님 선물에 비해 제 선물은 한없이 약소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백화점 중년 여성들이 좋아하는 브랜드임에도 신경 써서 고른 제 선물을 패대기가 쳐졌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웃으며 형님에게 너무 행복하다는 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참 수치심이 느껴지고 역시나 어머님은 돈밖에 모르는 분이구나 싶은 게 내가 왜 여기 왔지 싶었어요. 아유, 이쁜 내 며느리. 내가 오늘 그게 한턱 쏠게. 그럴 줄 알고 한우 2플러스로다가 내가 준비했거든. 네가 좋아하는 살치살 구워줄 테니까 얼른 먹으렴. 언제나 내가 너 때문에 웃고 산다니까. 둘째가 가져온 바지도 가져와라. 쓸 데가 있겠네. 어머, 어머님, 입어보시게요? 아유, 대보지 않아도 알 것 같은데. 그 재킷이랑 전혀 안 어울리는 싸구려 바지네요. 어머님은 형님에게 살치살을 구워준다고 하며 쓸 데가 있다고 제가 사드린 바지를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전 그래도 입어나 보시려나 보다 싶어 바지를 가져다 드렸더니 일부러 저를 보라고 대놓고 열받게 하는 시어머니였고 그 모습에 치를 떨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명품 재킷 사다 바친 형님네에겐 살치살 구워주며 내가 사준 바지는 기름 바지로 쓰려고 하는 시어머니였어요. 이걸 누가 입냐? 그래도 이렇게라도 쓰면 되겠네. 너네가 제 친엄마 아니라고 돈 안 쓰는 거지? 예단도 안 해와 선물도 저렴해. 하여튼 너네 두뇌에 정말 마음에 안 든다 안 들어.
내가 지를 키워줬으면 마누라 단속을 잘해야 할 거 아니야? 동서가 사준 거 그래도 쓸데가 있네. 오늘 아주 한우 구워 먹으면서 쏠쏠이 제 역할 하겠어. 잘 싸웠네. 진짜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요. 어머님이랑 형님은 상식도 뭣도 없으신 분이고 진짜 말이 안 나와요. 제가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주체를 할 수 없는데 옆에서 침묵하던 남편이 조용히 용지 하나 내밀자 시어머니는 표정이 굳어버렸고 그 이후 온 집이 개거품 초토화 돼버렸습니다. 저 역시 그 모습을 보고 놀라긴 마찬가지였으며 남편은 이때다 싶은 얼굴을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뭐야? 너 지금 이걸 어떻게... 네 애비가 그러던? 이놈의 양반이 절대 말 안 하기로 해놓고. 역시 엄마도 알고 있었군요. 그래놓고 평생을 근본 없다느니 그렇게 절 구박하신 거예요? 진짜 역대급이네요. 넌 나한테 불행의 씨앗이었어.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고. 그래,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네가 뭘 할 수 있어? 그래도 달라지는 건 없다. 넌 우리 집안의 양자 그 이상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나한테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건 변함없어. 남편이 용지를 내민 건 다름 아닌 아버님과의 유전자 검사 용지였고 그곳은 아버님과 남편이 친자관계가 확실하다는 글이 적혀 있었어요. 사실 남편은 아버님이 입양을 했다고 했지만 아버님이 밖에서 나온 자식이었고 평생을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친자인 걸 얘기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남편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버님이 어머님과 결혼하기 전 결혼을 약속한 상대가 있었는데 그것이 남편의 친어머니였고 지금의 시어머니가 아이를 가졌다고 거짓말을 하여 아버님과 남편의 친어머니가 헤어지게 된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날짜가 이상하여 따져보니 지금의 아주버님은 아버님의 친자식이 아니었고요. 그걸 다 알면서 아버님은 첫사랑을 잊지 못해 본인도 밖에서 나왔기 때문에 묵인하셨어요. 아버님의 외도가 포장될 순 없지만 그래도 남편은 아버님의 친아들이 맞았습니다. 평생 밝히지 않다가 아버님은 요양원에 남편의 친어머니가 소문 끝에 찾아온 후 남편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친어머니가 남편을 꼭 만나고 싶어 한다며 말이죠. 그리고 그 친어머니는 아들을 찾았을 때 본인이 초라하지 않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돈을 벌었다고 했고 지금은 강남에 내놓으라고 하는 건물 몇 채가 친어머니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찾고 남편에게 모든 걸 주고 싶다고 꼭 만나게 해달라고 했더라고요. 엄마도 떳떳하지 못하면서 왜 저만 이렇게 살게 한 건가요? 형은 엄마의 자식이니까 평생을 차별받아도 고아인 날 걷어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며 애써 위로하고 살았는데 형이 아빠의 자식이 아니었잖아요. 왜 내가... 웃기지 마. 네 형이 네 아빠의 아들이야. 네가 감히 네 아빠의 재산이 탐나니까 이제 와서 이러는 거지? 재산 때문에 악착같이 남편한테 고하라고 했던 거군요. 아버님 재산 욕심 부리지 말라고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가스라이팅을 해댔는지. 남편은 정말 지금도 아무런 욕심 없이 지냈어요. 근데 이젠 말이 다르죠. 아버님의 친자식이 남편이고 아주버님은 아버님과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분할은 똑바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이제 안 참아요. 이제 엄마, 아니, 평생 절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니 아주머니라고 해야 하나요? 저도 이제 영 끊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재산은 눈꽃만큼도
형이 가져가지 못하게 할 거니 그리 아세요.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절대 안 참을 거니까. 이 후레자식 같으니라고? 내가 저게 언젠가 화근이 될 줄 알았어. 우리 아들 앞길을 막을 줄 알았다고. 절대 그렇게 못해. 아니, 어머님, 그럼 이 사람이 아버님 친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씨앗인지도 모르는 거고요? 아빠 자식이 내가 왜 아니야? 맞다니까. 당신 그따위로 말하지 마. 난 누가 뭐래도 우리 아빠와 엄마 사이에서 나왔으니. 남편은 시어머니와 절연을 선언하고 아버님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정말 본인을 위한다면 현명하게 재산을 상속해달라고 차분하게 얘기했습니다. 아버님도 이제야 핏줄이 많이 당기는지 아주버님에겐 시골의 땅 조금과 어머니에게 빌라 한 채, 그리고 나머지 재산은 전부 제 남편에게 상속했어요. 아무래도 평생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을 이렇게 보상한 것 같았어요. 미안하다. 내 아들 평생 밝히고 싶었지만 참 나도 바보 같지. 이제야 밝히는 날 용서해줘. 그리고 이렇게라도 너한테 보상하마. 아무래도 너한테 보상할 길이 이것밖에 없는 거야. 참 나도 미련하고 나쁜 애비지. 용서해주면 좋겠다.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아빠 몸도 안 좋으시고 그러니 더 이상 하지 않을게요. 상속분은 잘 받겠습니다. 제가 이 정도 받을 사람은 되는 거죠? 그래도 이 넓은 세상 철저히 혼자인 줄 알았는데 저에게 친부모님이 계시다는 게 꿈 같네요. 늘 너에게 밝히고 싶었던 비밀인데 늦게 밝혀서 미안해. 내가 갈 때가 다 됐나 보다. 이제 속이 참 후련해. 그야말로 시어머니가 대로할 일이었고 아주버님과 시어머니는 저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본인들은 이 상속분에 대해 굴복할 수 없다며 노발대발 난리를 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저희도 만만치 않게 준비를 철저히 했어요. 애초에 아버님이 이렇게 상속해 주실 때 어머님께서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라는 걸 굳게 깨달았고 거기에 맞춰 대응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니깎게 감히 이 재산을 탐내? 넌 그냥 고 하나 다름없어. 이제 와서 뭐가 편하겠니? 절대 안 변하지. 마음대로 하세요. 아빠가 나눠준 건데 뭘 어쩌시려고. 그리고 핏줄은 그쪽 아드님이 핏줄이 아닌 거죠. 아빠 자식이라고 거짓말까지 쳐가면서 제 친엄마랑 갈라놓고 이제 와서 뻔뻔하게. 저도 이제 안 참습니다. 절대 예전처럼 안 살아요.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봐. 어려서부터 난 네가 마음에 안 들었다. 아주 지 친놈이 쏙 빼닮아가지고 언젠간 화근일 줄 알았어. 당신 말 조심해요. 이해한테 평생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도 모자를 파네. 돈에 눈이 돌아서는 세상 제일 무서운 사람이네요. 내가 왜 용서를 구해? 저딴 걸 내가 걷어주고 먹여줬는데? 너희 나한테 절을 해야 돼. 나쁜 것, 머리 검은 징승 거두지 말랬더니 이 말이 딱 맞아. 네가 내 뒤통수를 쳐? 그래, 네 친엄마 만났다 이거지? 그 여자도 끈질겨 정말. 말이야 바른 말로 해야죠. 우리 아빠가 당신네 모자를 거둔 거지. 당신의 위치가 이거라고. 밖에서 나온 자식을 데리고 이 집에 염치 없게 눌러 앉았으면 이제라도 그에 걸맞게 행동 똑바로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법적 공방을 이어갔고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이었는데 우리한테 유리했지만 그쪽에서 절대 뺏길 수 없다는 듯이 계속해서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결과론적으론 저희가 승소했어요. 상속을 해주는 아버님의 직계자손 1순위가 남편과 어머님이었는데 어머님은 이미 값비싼 빌라를 받았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어머님의 꿈인 이 재산 모두가 아주버님에게 돌아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리고 평생 어머님에게 차별, 괴롭힘 당한 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늘 괜찮다고만 했던 남편이었지만 이번 소송을 계기로 철저히 남이란 걸 깨달았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증언들과 행사 때 남편과 시어머니가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없다는 점을 토대로 약소하지만 어머님은 남편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했어요. 그리고 이 결과는 엄청 큰 파장을 불러오기도 하였는데 형님은 본인을 속이고 한 결혼이라고 아주버님에게 이혼소송을 걸었고 아주버님은 졸지에 형님에게 이혼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님네가 워낙 잘 살았어서 어머님이 그렇게 형님에게 죽고 못 살았는데 이 소송의 결과로 형님까지 잃게 되었다는 거죠. 모든 게 계산적인 형님은 본인이 절대 꿀리는 집의 며느리가 될 수 없다며 이혼을 하고 싶다고 선전포고를 하였어요. 저 역시 당황했지만 시어머니와 시숙은 난리가 나게 되었죠. 내가 돈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요? 어머님, 그렇게 서방님 보고 고아라더니 사실상 제 남편이 이 집에서 고아나 다름없었네요. 제가 돈 없는 사람도 아니고 전 출신을 숨긴 게 너무 화가 나고 이미 우리 사이에 신뢰는 깨진 것 같아요. 애초에 그런 사생아 출신이었으면 제가 결혼을 했을까요? 진짜 분하지만 그래도 정이 있으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너까지 왜 그러니? 뭐가 달라? 얘가 내 아들이고 내가 그럼 엄한 놈한테 얘를 낳았을까 봐? 우리 변한 거 없다. 미운 오리 새끼가 서방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제 남편이었잖아요. 전 이걸 못 참겠네요. 그냥 깔끔하게 협의 이혼으로 하죠. 저희 부모님이 하시면 절대 가만 안 계실 거예요. 수준이 맞아야지 이거야 원. 내가 저런 사생아랑 결혼을 했다니. 아휴 기막혀. 너 지금 이 재산 다 못 물려받아서 그러는 건 아니고 돈 때문이 아니라더니 내가 보기엔 그런 거 같은데 아니야?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어쨌든 제 생각 변하지 않으니 도장 찍어서 서류 보내주세요. 제가 법원에 제출할 테니 괜히 힘 빼지 말죠. 여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끝이 나? 나도 피해자인데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부부 사이가 이렇게 종이장 같다니. 애 없을 때 끝내는 게 맞아. 난 당신한테 이제 정 다 떨어졌어. 그냥 깔끔히 끝내자. 그럼 나 갈 테니 서류 보내. 이게 다 엄마 때문이에요. 애초에 욕심을 부려서는 이제 내 인생 어떡할 거냐고요? 엄마가 책임지란 말이에요. 졸지에 이혼도 당하고 재산까지 나눠 가져야 하는 아주버님이었습니다. 그에 반면에 남편은 아버님을 통해 친어머님을 찾을 수 있었고 친어머니 분은 정말 멋진 여자 그 자체였어요. 남편을 보고 오열을 하며 미안하단 말밖에 안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렇게 헤어져서 살았을 때 저 어머니 마음이 오죽했을까 싶으면서 가슴이 아려왔어요. 생떼 같은 핏덩이를 떨어뜨려 놓고 자식을 찾아오겠다는 일념 하나로 여자 혼자 저 정도까지 되었을 땐 정말 엄청나게 피나는 노력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너무 미안하다 내가. 그때 널 데리고 갔어야 했는데 그땐 정말 나 살기도 바빴어. 미안해.
그래서 악착같이 널 나중에 만나기 위해 이 악물고 일했어. 이 엄마를 용서해 주겠니? 염치불고하지만 앞으로라도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 왜 이제 찾아왔나요? 어렸을 때 찾아오시지. 제가 얼마나 힘겹게 참고만 살았는데 돈 없어도 엄마 옆에서 그저 사랑받는 아들로 살고 싶었다고요. 늘 고아 취급에 없는 놈 취급. 진짜 너무 힘들었다고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너무 무책임해요. 제가 낳아달라고 했냐고요. 왜 제 인생을 이렇게 서글프게 만들어요? 왜? 너무 미안해. 내가 할 말이 없다. 엄마 좀 용서해줘. 그 시절 네가 힘든 만큼 앞으로의 인생 내가 보상해 줄 거야. 너한테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진 않겠지만 네 아빠랑 헤어지고 재혼은 하지도 않았어. 그저 너 하나 만나겠다는 생각으로 이 약 물었거든. 너 8살 되던 해에 사실 네 국민학교로 널 보러 갔었어. 엄마도 없이 아빠랑 입학식에 다녀오는 것 같더구나. 마음 같아선 내가 네 엄마라고 나타나고 싶었는데 혹시라도 네가 혼란스러울까봐 앞에 나서지도 못했지. 미안해. 그래도 네 입학식 졸업식엔 엄마가 늘 뒤에서 함께 했다는 것만 알아줘. 하지만 정작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그래도 이렇게 건강히 살아 계셔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완전 고아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돼서 정말 기뻐요. 남편이 친어머니와 아버님을 용서하는 것은 시간이 꽤 오래 걸렸지만 워낙 성품이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금방 용서를 하였고 친어머니와 왕래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아버님은 오랜 수건인 이 모든 비밀을 다 풀고 나신 뒤 얼마 안 돼 돌아가셨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아버님에게 너무 실망이라며 장례식에 참석도 하지 않았고 마지막 아버님 가는 길 친어머니와 남편이 지키게 되었어요. 그래도 마지막에 이렇게 비밀을 풀어주고 가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 며느리 고맙다. 네가 우리 창수 옆에 있어줘서 창수가 버틴 거겠지? 앞으로 시어머니로서 정말 잘할게. 우리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라기보다 친모녀처럼 잘 지내자. 내 하나뿐인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열심히 살 거야. 감사합니다. 사실 시어머니한테 이런 대접은 처음 받아봐서 정말 너무 행복하고 좋네요. 저도 잘할게요, 어머님. 창수가 고아에 입양하였어도 넌 늘 창수 옆을 지켜줬지. 정말 내가 너한텐 고마운 마음밖에 없어. 창수 씨가 정말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죠. 이게 다 어머님 성품을 창수 씨가 물려받은 것 같아요. 감사해요. 그리하여 저에겐 자비로운 시어머니가 생겼고 남편에겐 이 세상 무엇도 아깝지 않게 해주실 어머니가 생겼어요. 그리고 부모에게 이런 사랑을 받아본 게 처음인 남편은 어린아이처럼 늘 행복해했고 저 역시 너무 기뻤답니다. 남들에게 쉽게 일어나지 않은 일을 겪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친어머니를 찾아 이런 행복을 누린다는 게 저 역시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의 소식은 없지만 아무래도 그저 본인 아들이 최고인 양 아직도 살아가고 있겠죠. 이쯤 되니 그저 원망도 미움도 없어요. 그저 이제는 저희와 별개로 알아서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많이 들었거든요. 30년을 넘게 키운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사과도 없이 끝이 난 관계지만 그저 그들도 어딘가에서
본인들의 행복을 찾길 바라면서 글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30대 분당 사는 여자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나 안 하고 자랐어요. 물론 부모님 덕도 있지만 제 성격도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는 성격은 아니었어요. 사이 좋은 부모님 밑에 저 하나 외동딸을 낳고 부모님은 도란도란 살아가셨어요. 어려서 엄마는 남들에게 이름만 대면 알만한 디자이너였고 아빠도 통역을 하시는 외교관이었기에 세상 남부러울 것 없이 자랐죠. 그래서 학창시절엔 종종 친구들이 공주라고 우스갯소리로 부를 정도로 부유하게 자랐답니다. 아빠와 엄마는 엄마가 외국 출장을 갔다가 만났다고 했어요. 이국적인 엄마 얼굴에 아빠가 반해 쫓아다녔다고 했죠. 그렇게 남들이 볼 때 인꼬 부부처럼 저희 집은 늘 화목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저를 제일 부러워하기도 하였고 저 역시도 저희 집이 늘 자부심이 될 정도로 항상 특별하다고 생각하며 살았죠. 그리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엄마의 뒤를 이어 멋진 디자이너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며 공부를 열심히 하였어요. 다행히 엄마의 피를 물려받아 미술에 재능이 있어 엄마조차도 기특해 여기셨죠. 우리 연희는 꼭 나 어렸을 때 보는 것 같단 말이야. 우리 연희는 엄마보다 더 유명하고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되어야 해. 당연하지. 내가 누구 딸인데. 나도 엄마처럼 멋진 디자이너가 될 거야. 그래서 옷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고 지갑도 만들 거야. 그래. 우리 딸은 뭐든 잘할 거야. 엄마가 너 보는 맛에 산다 하죠. 평생 속 한번 안 썩이고 기특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집도 부유하였지만 엄마 아빠도 늘 감정 표현에 솔직하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늘 사랑을 주셨어요. 그 덕분에 저도 밖에 나가면 너 사랑 많이 받고 자랐지?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남들은 절 사랑스럽다고 칭찬했죠. 친구들은 늘 앞다투어 저와 놀려고 했고 솔직히 학창시절엔 또래 친구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지낼 수 있었어요. 남들이 앞다투어 저와 친해지려고 하는 통에 저 역시 학교 생활이 편하기도 하였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연희야, 오늘 너희 집 가서 우리 숙제하자. 그리고 끝나고 너희 집 아줌마가 해준 떡볶이 먹고 싶어. 가자. 그래, 좋아. 이따가 그럼 학교 끝나고 우리 집 가자. 나도 요새 아줌마가 해준 떡볶이 먹고 싶었는데 딱이네. 나도 오늘 가도 돼? 너 왜 진숙이하고만 놀아? 나랑도 놀아야지. 연희는 오늘 내가 찜이야. 나도 갈래. 그래, 너도 같이 가자. 어차피 다 같이 놀아야 재밌잖아. 그럼 끝나고 숙제도 하고 떡볶이도 먹는 거다. 이따 모여. 저는 늘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대상이었으며 친구들도 우리 집을 너나 할 것 없이 가고 싶어 했었죠. 전 그런 부모님께 늘 감사했어요. 어려서 여유롭게 자란 덕분에 성격도 남들보다 조금 더 여유로웠고요. 항상 일하는 엄마 아빠가 늘 옆을 지켜주진 못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하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불만은 조금도 없었죠. 그렇게 항상 행복할 것 같던 제 앞날에도 어둠이 드리워지고 있었어요. 그 누구보다 멋있고 커리어 우먼이었던 엄마가 난소한 판정으로 받으신 거지요. 다행히 제가 학교를 졸업할 때쯤이라 사춘기는 지난 시절이었지만 늘 건강하고 밝았던 엄마에게 이런 암이란 무서운 병이 찾아오고 저희 집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죠. 내가 암이라니 말도 안 돼. 여보, 아니라고 말해줘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암에 걸린 거죠? 난 열심히 일하고 당신 뒷바라지하고 우리 연이 잘 키운 죄밖에 없는데 왜 내가 암이라뇨? 우리 연이 시집도 보내야 하고 내가 이렇게나 젊은데. 진정해. 그래도 치료법도 있다고 하고 아직은 살 수 있는 희망이
더 많다고 하니 당신 좀 마음 좀 추스러야겠소. 여성의 암 중에서도 가장 생존율이 낮은 암이기에 저 역시도 암담했어요. 항상 옆에 있던 엄마가 없으면 어떡할까라는 기분으로 하루하루 피말리는 심정으로 살았죠. 엄마는 난소암 중에서도 생존율이 30% 정도 된다는 난소암 3기였어요. 정말 청천벽력이었죠. 제가 옆에서 엄마에게 힘이 되어드리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슬퍼하는 엄마 곁에서 저 역시 웃을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아빠와 전 슬퍼하는 엄마 옆을 묵묵히 지키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픈 와중에도 엄마는 늘 제 걱정뿐이었죠. 우리 딸, 이제 대학도 가야 하는데 내가 아직 해줄 것도 많은데 엄마가 암에 걸려서 어떡해? 미안해, 우리 딸. 엄마가 왜 미안해? 왜 그게 엄마 잘못인데? 엄마는 엄마 몸만 신경 써. 이제 일도 그만하고 좀 몸 좀 챙기란 말이야. 평생 우리 위해서 일만 하고 끼니도 거르면서 일하니까 병이 나지, 어? 이젠 엄마 몸 돌봐, 제발. 내 걱정은 그만하고 나도 그 성인이야. 그래, 연희 말대로 이제 당신은 당신 몸이나 신경 써요, 제발. 이제 우리 걱정 그만하고 당신 하나만 신경 쓰란 말이야.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당신이랑 연희한테 민폐만 끼치면 안 되는데 항암 치료 시작하고 나 머리도 많이 빠지겠지? 엄마는 머리 빠져도 예쁠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절대 하지 마. 지금은 몸이 낫는 게 우선이잖아, 안 그래? 연희야, 엄마 너무 무서워. 그래도 우리 연희 대학교 입학하는 것도 기쁘게 축하해주고 엄마가 만든 옷도 선물해주고 싶었는데 대학 가는 기념으로 너무 미안해. 아픈 엄마라서 대학교 가면 조금 더 엄마가 신경 써주려고 했는데. 엄마는 그 와중에도 저와 제 아빠를 걱정하셨어요. 밥은 어떡하냐부터 시작해서 아직 저의 앞날이 구말리 같은데 중간에 엄마가 없다고 하면 우리 딸 어떡할까라는 걱정 말이죠. 저 역시도 이런 부분은 전혀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일단 엄마의 건강관리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오로지 엄마 하나만을 신경 썼죠. 엄마는 다니던 모든 일을 그만두시고 철저히 암 치료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빠는 그런 엄마만을 생각하며 옆에서 지켜주었죠. 엄마는 고통스러운 암 제거 수술이 끝이 나고 항암에 들어갔어요. 항암에 들어가자 급격히 기운이 노쇠하였고 그런 엄마를 지켜보다 아빠는 도저히 안 되겠는지 엄마에게 제안을 하나 하였죠. 자기 몸도 이렇게 안 좋은데 혹시 나랑 같이 시골에 내려가는 게 어때? 아무래도 도시보단 몸 치유하는데 시골이 나을 것 같아. 그래, 아빠 말이 맞아. 엄마랑 아빠랑 시골 내려가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좋은 음식 먹고 하다 보면 엄마도 기운 차릴 수도 있고. 시골? 아휴,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럼 연희는 어쩌고? 학교도 다녀야 하는데 시골에서 다니는 건 무리잖아. 나야 뭐 근처 학교 앞에서 자취해도 되는 거지, 엄마. 지금은 엄마만 생각하라니까. 엄마가 건강해야 나도 행복해. 그래, 지금은 당신 몸만 생각할 때야. 당장 시골 쪽으로 집 알아볼게. 당신은 당신 몸만 신경 써. 알겠지? 그렇게 아빠와 엄마는 시골에 집을 얻어 내려가셨죠. 아빠도 모든 일을 접고 엄마와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내려가신 거기 때문에 열심히 살 집을 알아보았고 엄마 아빠 두 분이 살 수 있는 조그만 전원주택을 사셨어요. 그리고 아빠도 하던 일을 다 접고 엄마와 함께 농사일을 시작하셨죠. 주기적으로 햇빛도 받고 건강하게 키운 수확물로 식사를 하니 엄마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본인이 하던 디자이너의 일을 완전히 놓아버린다는 상실감도 크셨죠. 옆에서 응원해 드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얼굴이 너무 좋아진 것 같아. 항암 열심히 하고 있는 거지? 그래도 지난번에 봤을 때보다 안색이 좋아졌어. 그럼 여기 시골이 엄마랑 잘 맞는지 밥도 잘 먹히고 긍정적으로만 생각하게 되더라고. 덕분에 너무 좋아. 다행이다. 엄마가 좋다고 느끼면 그게 최고지 뭐. 와, 이건 엄마랑 아빠가 수확한 무로 만든 석박지야? 진짜 너무 맛있다. 그래도 엄마가 조금만 더 괜찮아지면 하던 일도 이어서 하고 싶은데 아직까진 기력이 없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구나. 엄마는 실력이 있는데 뭘 그래. 언제든 다시 디자이너 할 수 있어. 난 엄마 믿어. 그냥 지금은 엄마 몸에만 신경 써. 알겠지? 엄마와 아빠는 그렇게 시골살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셨고 저도 열심히 대학 생활을 해나갔습니다. 간간히 통화를 하며 안부를 물었을 때 엄마가 눈에 띄게 밝아진 모습을 보여서 저도 걱정을 한시름 놓기 시작했죠. 조금씩 집안이 안정을 찾게 되자 저 역시도 마음이 편했어요. 그렇게 저도 안정을 찾아갈 무렵 저에게 사랑이 찾아왔어요. 다른 과 선배였지만 자상하고 배려 깊은 모습에 반해 사랑을 시작하였죠. 남자친구는 저희 엄마 아빠가 시골에 사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시에서의 외로움을 덜어주었어요. 저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하자 엄마 아빠는 깊은 축하와 함께 서울에 혼자 있는 저에게 마음 한 곳 의지할 때가 생긴 것 같아 기쁘다고 말하였죠.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연애와 함께 대학 졸업도 같이 하게 되었죠. 졸업 축하해.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취업도 축하해. 삼성 UX 디자이너가 되기 쉽지 않았을 텐데. 대단해. 아주 멋져. 아니야. 오빠가 많이 옆에서 응원해줬잖아. 그리고 시골에 계신 엄마 아빠 생각도 났고 내가 당연히 열심히 했어야지. 아, 부모님이 농사 지으신다고 했었나? 나도 한번 인사 가고 싶은데 괜찮을까? 너무 놀라시려나? 아, 나중에. 엄마가 몸이 괜찮아지신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조금 더 몸조리하고 천천히 소개해 줄게. 남자친구는 대학을 졸업하던 날 저희 부모님을 뵙고 싶어 했죠. 하지만 아직까지 확신이 없던 저로서는 만남을 뒤로 미뤘어요. 남자친구 덕분에 먼 타지 생활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지만 저에겐 아직 이루고 싶은 것들이 매우 많았으니까요. 기회가 닿아 졸업과 동시에 대기업 디자이너로 입사를 하게 되었고 그 입사를 발판 삼아 자리를 잡았죠. 그리고 그의 엄마도 완치 판정과 함께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그로부터 시간이 오래 흘렀고 엄마 아빠는 시골 생활에 완전 정착을 하여서 농사를 짓고 밭도 메고 하는 나날이 이어졌죠. 이제는 누가 봐도 우리 엄마 아빠는 예전 디자이너와 외교관이 아닌 시골에 있는 인심 좋은 농부였습니다. 아빠는 간간히 외주로 들어오는 번역 일도 하셨지만 주업은 농업이었죠. 그래도 밝은 엄마 아빠 얼굴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엄마 아빠의 모습이 너무 좋게만 느껴졌어요. 예전에도 행복했지만 지금은 두 분이서 소소한 행복을 찾아 나서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모습들을 보며 평일엔 열심히 일을 하고 주말엔 시골에 내려가 저도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죠. 그리고 점점 남자친구와의 만남이 지속될수록 남자친구는 결혼을 재촉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연애를 장기간 했기 때문에 결혼이란 얘기가 당황스럽진 않았죠. 결혼 얘기가 나올수록 부담스러웠지만 저도 결혼을 한다면 지금의 남자친구와 하고 싶었기 때문에 결혼을 승낙했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인사시키기 전 먼저 말씀을 드렸죠. 부모님은 제 일처럼 기뻐해 주셨어요. 에그, 우리 딸이 시집을 간다는 거야? 엄마가 해준 것도 없는데 어쩜 이리 혼자 커서 벌써 시집을 간다고 하니? 나중에 소개해 드릴게요. 아직 완전히 결혼 얘기 오간 건 아니고
이제부터 오가기 시작했으니까 천천히 준비해서 말씀드릴게요. 내 딸이 마음에 드는 남자라면 엄마랑 아빠는 정말 찬성이지, 안 그래? 우리 딸이 얼마나 똑부러지면 그러겠어. 엄마는 내심 제가 결혼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자 너무 좋아하셨죠. 문제는 남자친구의 집이었어요. 남자친구가 결혼을 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 하자 남자친구 부모님은 당장에 절 먼저 보자고 하셨어요. 회사가 끝이 나자마자 바로 남자친구 부모님 계시는 곳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어찌나 급하게 보시자고 하시던지 허겁지겁 불이 나게 달려갔죠. 남자친구 부모님을 뵐 일식집에 도착하자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시더군요. 그래도 시부모님이 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너무 긴장했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연이라고 해요. 한수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일 끝나고 바로 오느라 늦었습니다. 죄송해요. 네, 앉아요. 그래요. 옷 입은 건 합격이네. 디자이너라서 그런가 센스도 있는 것 같고. 난 또 말 안 되는 사람이랑은 겸상 안 하거든. 순간 당황했어요. 전 아주머니 입에서 나온 말이 무슨 소리인지 싶었죠. 일단 옷 입은 건 합격인데 만약 옷을 조금이라도 본인의 기준에 어긋나게 입었다면 바로 탈락이라는 소리인가 라고 들렸기 때문이에요. 첫 대화부터 느꼈다시피 예비 시어머니 되시는 분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첫 만남의 어머님의 경제력과 직업적 프라이드를 자랑하기 시작하셨죠. 디자이너라고 얘기는 들었어요. 내가 워낙 패션 센스, 가방 하나부터 소품 고르는 것까지 전부 예민해서 말이야. 네, 오늘 하고 온 룩도 너무 우아하세요. 제가 의상 디자이너는 아니지만 저도 센스 있다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아유, 그래요? 우리 말 좀 통할 것 같네. 아니 뭐, 우리 한수한테 들었다시피 나는 이화여대 교수예요. 아무래도 내 직업이 직업인지라 좀 고품격 인사들도 많이 만나잖아. 그래서 난 같이 다닐 때 혹시라도 좀 부끄럽게 하고 온다거나 하면 딱 질색이거든. 아, 엄마가 너무 외모에 대한 강박이랑 옷에 대한 강박이 있으셔서 그래요. 요즘 누가 그렇게 외형에 신경 쓴다고. 어머, 얘 좀 봐. 무조건 우아해야지. 우리 나이 때는 안 그러니? 그래서 내가 패션을 좋아하는 만큼 나는 아주 예술 계통에 있는 사람들을 매우 좋아해요. 그 지적이고 우아하고 멋있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우리 아들이 디자이너 만난다고 할 때 너무 좋았어요. 이제 며느리 될지도 모르는데 말은 편하게 할게요. 혹시 부모님은 어떤 일 하시는지 물어봐도 될까? 아, 엄마, 그런 얘긴 뭐하러 물어봐요. 뭐가 중요하다고. 우리만 중요하면 됐지, 안 그래요? 그런 얘기 안 하기로 하셔놓고. 이렇게 훌륭한 예술적 감각을 가진 딸을 낳아주신 분들을 내가 몰라서야 되겠어? 보면 알겠지만 내가 굉장히 지적이잖아. 난 아무래도 격이 맞는 집이랑 사돈을 맺고 싶기도 하고 또 결혼식에 하객들이 오면 좀 꾸질꾸질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거든. 놀랐어요. 저렇게 면전에 대고 첫 만남의 부모님 직업부터 시작해서 남들에게 좋은 인상을 무조건 줘야 한다는 저 강박이 특이하다 싶었죠. 남자친구를 사랑했지만 남자친구 부모님을 보자 실망스러웠어요. 요즘 시대에도 저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있나 하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어머님 면전에 대고 또박또박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많이 놀란 눈치였고요. 아,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 지으세요. 귀농하신 지는 거의 8, 9년 되었고요. 본격적으로 농사 지으신 지는 8년 정도 되셨어요. 농사라고 했니? 아휴, 참 기가 막혀. 아니, 그럼 시골 촌뜨기라는 거야? 어머, 손 떨려라. 어떻게 양심 없이 근데
우리 집에 뻔뻔하게 인사를 와? 우리 아들한테 얘기 못 들었어? 참나. 얘 한수야. 엄마는 이만 일어나마. 더 이상 말도 섞고 싶지 않구나.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어머님 직업이 교수님인 것처럼 저희 부모님은 농사를 지어서 사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비교할 게 되나요? 저도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어머님,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건 어머님 같으시네요. 지금 매신 스카프 굉장히 답답해 보이세요. 목도 짧아 보이시고요. 이런 걸 가지고 센스라고 하죠? 소품 하나하나 활용하는 거. 그럼 제가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어머. 저 본데 없이 말하고 가는 것 좀 봐.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농부한테 뭘 배웠겠어? 어머, 무서워. 저 눈빛 변하는 것 좀 봐. 이래서 시골 촌뜨기들이 제일 무섭다니까. 아우, 교양 없어. 여보, 봤죠? 나 진짜 놀래서 심장이 펄렁거려요. 그만해요. 첫 만남에 무례하게. 아유, 창피해서 이거야, 원. 한수야, 얼른 쫓아나가 보거라. 아가씨 기분이 많이 상한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에게 대놓고 싫다고 표시한 분과는 저조차도 대화하고 싶지 않았죠. 차라리 잘 되었다 싶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남자친구는 어쩔 줄 몰라 저를 따라 나섰고요.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에게 소리를 냅다 지르기 시작했죠. 나를 훌륭하게 키워주신 부모님을 욕되게 했다는 생각에 저도 앞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남자친구에게 퍼붓기 시작했죠. 어머님, 왜 이렇게 무식하셔? 나 진짜 너무 황당스러운 거 알아? 이런 분인 줄 알았으면 절대 결혼 안 한다고 했을 거야. 미안해. 결혼은 다시 생각해보자. 내가 자신이 없어. 귀농해서 농사 짓는 게 뭐가 그렇게 격이 안 맞는다고. 참, 어이가 없네. 엄마가 약간 자격지심이 있어서 그래. 시골에서 자라셔서 악착같이 공부하고 지금의 자리까지 오신 거라 무시도 많이 당하시고 해서 겉으로 보이는 외형에 엄청 신경 쓰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냥 조금만 이해해줘. 우리 엄마 되게 단순하고 다루기 쉬운 분이셔. 제발.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난 어떡하라고. 나 진짜 속상하다. 너 없으면 안 되는데 제발. 미안한데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어머니 얘기 진작 해주지 그랬어. 그럼 이 자리 안 나왔을 거야. 그럼 나 갈게. 딱 잘라 남자친구에게 결혼에 대해 선을 그었지만 남자친구는 저에게 끈질기게 매달렸죠. 전 변하지 않았어요. 이미 시부모 될 자리가 글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서 멈추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얼마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 받아보니 남자친구의 어머니시더라고요. 따로 만났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죠. 전화로 당황했습니다. 내가 그때 보던 교양 없는 어머니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친절하게 전화를 주셨거든요. 무슨 이유지라고 생각했어요. 나 한수 엄마예요. 그때는 내가 경황이 없어서 그랬던 건데 이해해주고 내가 오늘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저녁 식사 예약해 놓을 테니 식사 좀 할 수 있을까? 우리 둘만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내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혹시 오늘 시간 되니? 네, 시간은 되는데. 네, 거기 알아요. 네, 그럼 일 끝나고 바로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때 뵐게요. 그렇게 통화를 마치고 일 끝날 때만 기다렸어요. 그리고 일이 끝나고 음식점으로 향했는데 어머님은 그때와는 너무 다른 태도로 저를 반겨주셨죠. 완전히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얼떨떨해하며 자리에 앉자 남자친구 어머니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대뜸 그러시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그렇게 말했으면 안 됐는데 일단 우리 한수가 연희 너를 포기 못한다고 하니까 나도 생각을 달리 해봤어. 그래도 아들이 좋다는데
아들이 좋다는 사람이랑 결혼시킨 게 맞는 것 같고, 내 발언은 없던 걸로 해주겠니? 내가 경솔했어. 아니요, 죄송해요. 어머님 이미 마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미 없던 말이 되나요? 저도 그때 너무 무례하게 군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려고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수 씨는 제가 설득할 테니 걱정 마세요. 어머님도 격에 맞는 며느리 들이셔야죠. 그리고 산원댁 직업도 보셔야 하고요. 저희 엄마 아빠는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라 안 맞을 것 같네요. 내가 미안하대도 어떻게 하면 화풀 내? 그때는 내가 아무래도 기강 좀 잡고 싶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계속되는 남자친구 어머니의 사과에 마음이 약해졌죠. 마음은 안 그러신 분인데 그럼 말을 좀 세게 하시는 건가 싶었어요. 그렇게 사과를 받고 저는 생각을 다시 고쳐 먹었죠. 저렇게 사과까지 하시는 분이면 믿어볼만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고 나서 결혼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신혼집을 구하고 혼수도 구하러 다녔죠. 저희 엄마 아빠는 하나라도 도와주고 싶어 했어요. 이미 젊었을 때 모아놓은 돈은 여유가 많으셨기 때문에 저 하나 시집 보내는 일은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고 시댁과는 마찰이 없어 그때 빚은 갈등이 깨끗이 풀린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상견례 날이 되었죠. 저희 부모님은 그래도 저의 결혼에 혹시라도 피해가 갈까 싶어 그저 조심조심하는 모습이었어요. 저희가 먼저 도착을 하고 앉아서 시부모님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뒤이어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부모님이 등장하였죠. 그리고 저희는 인사를 나누게 되었어요. 아, 오셨어요? 엄마, 아빠, 한수 씨. 그리고 한수 씨네 부모님들이세요. 오시느라 힘드셨죠? 얼른 앉으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연희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우리 한수군도 그렇고 반가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온다고 온 건데 너무 늦은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앉으시죠, 그럼. 아유, 당신은 이 정도도 빨리 온 거지 뭘 그래요. 여기서 거기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이런 거 양해 안 해주실까 봐. 처음 뵙겠습니다. 전 한수 모친이고요. 이화여대 교수예요. 교수 아시죠? 그 대학생들 가르치는. 놀라셨을래나? 남자친구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굳이 소개를 안 해도 되는데 본인이 직접 교수라며 언급하시고 엄마에게 악수를 청했죠. 하지만 저희 엄마는 디자이너를 하며 고위계층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셨고 고위계층 사람들의 옷이며 신발, 구두, 가방, 지갑 모두 다 디자인해 주시는 그런 유능한 분이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시어머니의 길을 눌러버리셨습니다. 아무리 기농을 하셨어도 역시 한번 카리스마는 영원한 카리스마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말을 듣자마자 아, 이 쎄한 느낌은 뭐지? 라고 생각도 했고요. 네, 반갑습니다. 패션 센스 좋으시네요. 연희 말대로 옷을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보기 좋으세요. 아무래도 저희는 보이는 직업이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네요. 아, 제 직업 듣고 놀라셨나요? 약간 주눅 같은 건 안 들으셔도 돼요. 주변에서 교수 만나기는 쉽지 않겠지만 애들로 맺어진 인연 어쩌겠나요? 아, 제 여동생이 교수거든요. 그리고 제 친한 친구도 이화여대 교수인데 크게 놀랍지는 않네요. 저희 엄마도 보통 분은 아니셨기에 이를 갈고 참는 게 보이더라고요. 우아하게 엄마는 계속 어머님을 매기셨죠. 어머님은 엄마가 조곤조곤 대답을 하자 크게 불쾌하였는지 엄마 아빠의 농업에 대해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약간 천민들 대하는 것처럼요. 아, 그러시구나. 아, 근데 농업이라는 게 참 그렇지 않나요?
저는 농사일을 하는 사람을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아니, 당신 아버님이 농사꾼이셨는데 뭘 본 적이 없어? 참나, 이 사람도. 그만해요. 그리고 조용히 밥 좀 먹지, 어? 중간중간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의 언행이 불편하셨는지 어머님을 제지하는 것 같았지만 어머님은 아랑곳하지 않았죠. 농업이 왜요? 저희는 저희가 직접 재배하고 먹고 하는 거에 대해 굉장한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저희가 어디 나가서 사회생활을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지금 시골이 좋으니까 시골에 있는 거죠. 약간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공격적이시네요. 어머, 이래서 내가 애초에 이러니까 농사는 안 된다고 한 거야, 알겠니? 한수야, 너 지금 봤지? 내가 참아보려고 해도 참을 수가 없어. 사돈끼리 대화가 돼야지. 이거 대화도 안 되다니. 수준 딸려서 정말. 여보, 일어나요. 한수야, 일어나. 두고 보고 있자니 어이가 없었죠. 저에게 사정사정해서 결국 마음을 돌렸더니 상견례장에서 이런 잘난 척을 하고 싶어서 결혼을 진행하자고 한 건가? 라는 생각과 함께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희 엄마도 보통 분이 아니시기에 망정이지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엄마와 아빠에게 너무 죄송스러웠죠. 남자친구 어머니가 저렇게 무례한 발언을 쏟아내자 엄마는 크게 웃으며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한마디 하더군요. 어찌나 통쾌하던지 남자친구 어머니도 입이 떡 벌어지는 광경이었죠.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빨간 남자친구 어머니의 카드 지갑을 뒤집으며 소리를 치셨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지갑 제가 만든 거네요. 그리고 지금 들고 있는 백도 그렇고 스카프며 다 제가 디자인한 것들이네요. 어차피 제가 만들었던 브랜드는 미씨들 사이에서 유명했던 거니까 제가 디자이너 하율이에요. 예명이죠. 몸이 안 좋아 시골에 내려가서 요양 겸 취미 삼아 농사를 하고 있는데 어디 주제 파악 못하고 배운 척 고고한 척이야? 이보세요. 당신네 집안에 우리 딸 시집 안 보내. 그리고 저희 남편은 외교관이었어, 알아? 딸아이한테 듣기로는 시골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그 과거를 숨기려고 지금 이렇게 발악하고 있는 꼴을 보니 아주 우습군. 나를 깔보고 싶은데 모든 옷과 가방, 지갑이 다 내가 디자인한 것들이라니 아주 꼴 좋다 정말. 당신 꼴이 얼마나 우스운지 거울 좀 봐. 거치장만 하지 말고 내면을 치장하란 말이야. 제 엄마의 말이 끝나자 남자친구 엄마는 입이 떡 벌어진 채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리 없다고 악다구니를 써댔죠. 거의 상견례장은 싸늘한 만남이 되었죠. 어찌나 고소하던지. 그리고 엄마의 힘을 등에 업고 저도 한마디 했죠. 아주 그 집을 묵사발을 만들었어요. 아니, 하율이라고요? 당신이? 아니, 믿기지가 않아. 저런 시골 촌뚜기들이. 아니, 한수야, 너는 왜 이런 걸 알아보지도 않고? 이제 몸이 많이 좋아져서 외부 디자인들도 해주고 있는데 참 꼴도 우스워라. 당신 내가 어떤 사람들만 상대했는지 알긴 아는 거야? 알구나 까불어야지. 어디 교수나 불행이가 사회적 지위가 대단한 것처럼 사람들을 깔보길. 그래도 다행이다. 결혼하고 인성을 알았으면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했겠니? 당신 같은 집에 우리 딸 절대 못 주지. 우리 딸이 뭐가 아쉽다고? 아줌마, 정신 차려요. 농사일이라고 무시하다가 그렇게 빌고 빌었을 땐 언제고. 지금 와서 천성 나오지? 깔보려면 그 옷이나 벗고 깔봐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인데. 참나, 어줍잖은 지식으로 나대지 마쇼. 이 말을 남기고 저희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희가 떠나자 시어머니는 분을 참지 못하고 거기에 그릇들을 깨부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릇들을 깨는 과정에서 피도 보고 난리가 아니었다고 했죠.
아주 피바람이 따로 없었습니다. 상견례가 끝이 나고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와 또 그렇게 빌더라고요. 그 집안은 비는 게 특기인지 아주 고가웠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우리 엄마랑 인연 끊으라면 끊을게. 그리고 엄마가 그 하율 선생님 오래된 팬이래. 갑자기 은퇴하셔서 궁금했는데 오죽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디자이너 제품이겠어. 제발. 그냥 우리 엄마 무식하다고 생각해. 미안한데 다신 안 봐 너도. 네 엄마를 원망해. 끊을게. 그리고 다른 여자 만나려면 엄마 교육부터 시켜야겠더라. 그럼 안녕. 이 말만을 남기고 전화를 끊고 저희 관계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무식한 집에 절대 시집 보낼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아빠도 화를 참느라 혼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상하게 마음도 안 아프고 미련도 없어졌어요. 저희에게 아픔이자 상처인 엄마의 난소함으로 시골 생활을 하시는 부모님을 그런 식으로 폄하하는 인간들과는 말도 섞기 싫거든요. 저희 가족은 그런 일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도 차츰차츰 다시 복귀를 하시려고 준비 중이시고요. 물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요. 저도 회사에 아직까지 몸담고 있지만 엄마에게 일을 배워 패션으로 변화를 줘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늘 새로운 일엔 설렘이 따르는 법이죠. 지금까지 저를 이렇게 자존감 높게 키워주신 엄마 아빠에게도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이 가장 크고요.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제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최근에 정말 황당한 경험을 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제 이야기는 7년 전에 전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시작이 되네요. 그때 당시 지금은 이혼을 하게 된 전 남편과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해 오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시부께서 저희 부부를 부르셨어요. 무슨 일인지 알지 못했던 저희는 시댁으로 가게 되었고 거실로 들어섰을 때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하면서 진한 화장을 하고 저희 부부를 바라보고 있는 한 명의 여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지 못했던 저희는 약간 당황한 얼굴로 분위기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앉았었죠. 전 남편은 무슨 일 때문에 불렀냐고 여쭤보았고 그제서야 시부가 입을 떼셨는데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앞으로 새로 시부와 인연을 맺게 될 사이라는 말을 꺼내셨네요. 그때의 일이 저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던 건 시부의 재혼 상대가 저와 비슷한 나이 차이 같아 보였어요. 그때 당시에 남편도 당황했는지 앉아 계신 여자분께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여쭤보았고 예비 시모가 될 분은 저와 10살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30대였던 제가 40대 중반인 분에게 어머님이라는 말을 꺼내야 되는 일이 발생이 되어 버린 거죠. 남편도 당황을 했었는지 난감한 표정을 보이면서 진지하게 다시 되물었고 시부는 무조건 결혼을 하겠다는 결심을 굳히셨어요. 결국 시부는 새 시모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워낙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서 그런지 뭔가 알 수 없는 기류는 저를 너무 불편하게 만들었었어요. 저도 그렇고 남편 또한 이런 상황들이 난감했던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희도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시부께서 결혼을 하겠다며 데려온 여자가 20살이나 차이가 나는 분이었기 때문에 무슨 의도로 접근했는지부터 의심을 하게 만들었고 좋은 시선이 갈 수가 없었던 거였죠. 그런데 저희의 기분을 느끼고 있었는지 시모는 시부와 결혼 이후 상당히 날카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기 시작했고 비슷한 나이 차이라 초장부터 저희를 잡으려는 행동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부의 아내가 되었으니 시모로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기분을 맞춰드렸고
시모로 받아들였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로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남편은 시부의 눈치를 살피면서 새 시모에게 불만이 있어도 입도 뻥끗 못하고 있었죠. 당신한테는 새엄마라서 조심스럽다곤 하지만 솔직히 이런 상황 너무 불편하지 않아? 나이 차이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계속해서 우리를 견제하시는 것 같아. 어쩌겠어. 그냥 이대로 살아야지. 아버지께서 좋다는데 내가 말릴 이유도 없었고 최대한 맞춰드려야 가정에 평화가 오지 않겠소? 아무래도 우리 집안에 가족으로 들어온 지 며칠 안 돼서 더 예민하게 행동하시는 걸 거야. 시간이 지나면 크게 문제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당신이 좀 불편하다고 생각되면 아버지 집에 가는 횟수를 좀 줄이던가 하면 되지. 나도 솔직히 불편하긴 하지만 친어머니가 세상 떠나시고 몇 년간 외로우셨는지 얼굴에는 그늘이 가득하셨는데 지금은 밝게 웃으시니까 나는 차라리 이게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아버지도 젊은 새어머니 들이셔서 젊게 사시려고 노력하고 계시잖아. 남편은 좋게 생각하라며 처음은 모든 게 서툰 거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시모에게서 느껴지는 기운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여자가 잘 안다고 남자가 모르는 무언가 심리적인 불편함이 있었는데 시부가 별일 없으면 웬만해선 시댁에 와서 시간을 보내길 원하고 계셨습니다. 서로가 하루빨리 가까워지길 바라셔서 그런 건지 약간 강압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죠. 남편도 어쩔 수 없다며 당분간만 시부의 말을 따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세웠고 저도 며느리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만이 있어도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생각하며 주말에 시댁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시댁에 들어가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시부가 시모를 떠받들며 살고 계셨죠. 시모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시부에게 모든 걸 시키고 계셨어요. 뭐가 그리 좋으신지 불만 하나 가지지 않으시곤 바쁘게 움직이셨죠. 그렇게 저희가 오자마자 시모는 소파에 앉아서 저를 부르시더니 주방에 저녁거리 준비해 놨다며 배가 많이 고프다면서 서둘러 음식을 만들길 원하셨고 시부는 시모의 말에 장단을 맞춰주면서 주방에 빨리 들어가라며 손짓을 하셨습니다. 남편도 난감했는지 저와 시부의 눈치를 보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해주지 않은 채 자리에 앉아 버렸습니다. 불편해질 것 같은 상황은 아예 피할 생각인 것 같아 보였어요. 솔직히 남편의 태도에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시부의 눈치가 보여서 어쩔 수 없이 주방으로 들어갔는데 눈앞에 펼쳐진 식재료를 보곤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네요. 어떤 음식을 만들라고 하시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재료가 주방 테이블에 올려져 있어서 거실로 나와 시모에게 어떤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지 물어보자 시모가 처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곤 싱크대에 몸을 기대고 팔짱을 끼시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한마디 하셨네요. 내가 그런 것까지 일일이 알려줘야 하는 거야? 눈앞에 보이는 재료를 보고 그냥 눈치껏 알아서 준비하면 되는 거지. 너는 왜 이렇게 손이 많이 가니? 뭐가 드시고 싶으신지 말을 해 주셔야 제가 정확하게 준비를 하죠. 알아서 준비했는데 원하시는 음식이 아니면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잖아요. 방금 뭐라고 그랬어? 그냥 알아서 하고 싶은 거 하라는 거잖아. 얼마나 음식 솜씨가 좋은지 보려는 거라고.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말해줘야 하는 게 얼마나 귀찮은지 알아? 그리고 너, 지금 나를 대하는 말투가 그게 뭐야? 내가 너랑 나이 차이가 많지 않다고 해서 무시하는 거니? 얼마 차이 나지도 않는데 시애미 행세하니까 상당히 마음에 안 드나 봐. 내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너 계속 눈에 거슬리거든? 분명히 얘기하겠는데 표정 관리 잘하고 말투부터 고쳐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주 눈물을 쏙 빼놓고 내쫓아 버릴 거니까. 알겠어?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은 건 변함없는 사실이니까 지킬 건 지키라는 거야. 학력이 고졸이 끝이라서 개념이 없는 건지 아니면 원래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야? 제발 눈치껏 좀 행동하라고. 내 말 알아먹었으면 당장 음식 준비해라. 주방이 시끄러워지자 시부와 남편이 급하게 달려왔고 시부는 시모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 시모는 음식 좀 준비하라고 했는데 제가 말투부터 표정이 좋지 않아서 따끔하게 한 소리 했다며 자기가 나이가 어려서 무시당하는 것 같다고 갑자기 눈시울을 붉히시더니 남편과 시부가 보는 앞에서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방금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입을 떼려는 순간 시부가 저를 보며 화를 내셨습니다. 너랑 나이 차이가 많지 않아도 너한텐 시어머니면 그만큼 예의는 갖춰야 하는 건데 어디서 버릇없이 행동하는 거야? 아직 서로 모르는 게 많고 맞춰가려면 최대한 배려하고 이해해야 되는 거라고. 내가 저번에도 말을 했었는데 지금 시애비 말까지 무시하는 거냐? 군말 말고 지금 당장 시어머니께 사과드리지 못해? 아버님, 왜 저한테만 뭐라고 하세요?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어떤 음식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 여쭤본 것뿐인데 그런 것까지 일일이 설명해줘야 하냐며 오히려 저한테 뭐라고 하셨다니까요. 저도 이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고 아버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최대한 예의 갖추면서 조심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너무 서운하죠. 아버님은 새 어머님밖에 안 보이세요? 그렇게 하신 행동들이 오히려 더 안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라고요. 너 지금 내 말에 대드는 거냐? 아들, 네가 여자 하나 잘못 데려와서 우리 집안이 문제가 생겼다.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는 거야. 당신 지금 아버지한테 그게 뭐하는 태도야?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걸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려는 거야? 빨리 사과드리지 못해? 방금 충분히 상황 설명했잖아. 내가 잘못한 게 있어야 사과를 드리지. 아버님 정말 죄송한데요. 저는 이런 기분으로 이 집안에 더 이상 못 있겠어요. 오늘은 이만 돌아가 볼게요. 나는 오늘 친정에 가 있을 테니까 당신은 여기 있던지 아니면 집에 가 있던지 알아서 해.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당신이랑 결혼했는 줄 알아?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시댁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짐 챙겨서 현관문을 박차며 밖으로 나왔어요. 제가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일방적으로 저한테만 잘못이 있다는 시댁 식구들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네요. 거기에다가 내 편이 되어줘야 될 남편은 오히려 시부와 새 시모의 편을 들어줬을 때 처음으로 남편과 결혼한 걸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주말에는 집에 가지 않고 친정에서 보내게 되었어요. 부모님께서 갑자기 찾아온 저를 보며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시길래 모든 걸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었지만 부모님께 괜한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고 일단 저부터 머릿속을 정리하는 게 우선이었던 터라 나중에 설명드리겠다며 대충 넘어갔지만 부모님께서는 대충 눈치를 채신 것 같아 보였어요. 그렇게 주말에 친정에서 머리를 식힌 다음 늦은 저녁쯤에나 집으로 돌아갔는데 남편이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분위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별로 말도 걸고 싶지 않아 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남편이 벌떡 일어나 저를 거실 한가운데로 밀쳤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자 남편은 되려 저보다 더 큰 소리로 화를 내며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그걸 몰라서 물어?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난감했는지 알아?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그런 식으로 나가면 나보고 뒷수습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럼 당신이 내 편을 들어주지도 않고 아버님이랑 새어머님 편만 들어주는데 내가 거기에 더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야? 내 입장에서는 조금도 이해해주려 하지 않았잖아. 더 이상 길게 말해봤자 대화도 안 통할 것 같아서 나온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 지금 나 상당히 피곤하거든. 오늘은 서로 건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나는 잘못한 게 조금도 없으니까 내가 먼저 사과드릴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 당신한테도 정말 실망이야. 그럼 내가 그 자리에서 당신 편을 들면 집안 싸움밖에 더 나? 나는 최대한 좋게 끝내려 했을 뿐이라고. 당신이 오히려 모든 걸 다 망쳐놓은 거야. 내가 그때 나오지 않았다면 더 큰 싸움으로 번졌을지 몰라. 당신은 새어머님 보면 몰라? 성격 장난 아니야. 당신 집안을 통째로 삼킬지도 모른다고. 눈빛이 남들과는 다르다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새어머님은 아버님 재산 보고 들어온 것 같아. 그것 말고는 솔직히 이유가 없잖아? 20살이나 차이가 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 돈 말곤 새어머님이 접근할 이유가 없어. 당신 집안 망하기 전에 두 분 하루라도 빨리 갈라서게 하는 게 좋을 거야.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두 분 사이가 얼마나 좋은데. 괜히 젊은 분이 시어머니로 들어와서 대우해주기 싫다는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 남편과는 더 이상 대화할 가치도 없는 것 같아 남편을 밀친 뒤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미 남편의 행동에 정이 뚝 떨어져 버린 저는 차라리 아이를 가지기 전에 이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머릿속에 이혼이 떠나가질 않았어요. 그만큼 남편에 대한 실망을 너무 크게 하게 되었죠. 그렇게 남편과 냉전의 상태가 되었고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시댁에도 가지 않고 버티고 있자 시모가 저희 집을 찾아오게 되었네요. 남편은 시부와 따로 시간을 보낸다며 일찍 나갔는데 전부 다 계획적으로 보였어요. 남편이 나가자마자 몇 시간 뒤에 새 시모가 집으로 찾아왔었거든요. 내가 왜 찾아왔는지 알지? 너 요즘 하는 행동이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데 계속 참고 있는 거 안 보이니? 적당히 했으면 고개 숙이고 들어와야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건데? 정말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야? 어차피 네가 나한테 불편한 존재라면 이 집안에서 충분히 내쫓아 버릴 수 있거든. 그래서 저랑 그이랑 이혼하게 만드시려고요? 그래서 얻으시는 게 뭔데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아버님 재산 보고 접근하신 거죠? 결혼하시자마자 외제차 뽑으시고 명품 쇼핑 다니시면서 사치를 즐기고 계시잖아요. 누가 봐도 충분히 오해할 만큼 돈을 쓰고 계시잖아요. 내가 돈을 많이 쓰든 말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돈 많은 남자가 나 좋다고 따라다니는 건데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 네가 뭘 알겠어. 세상은 사랑보다 돈이 전부야. 그걸로 모든 게 판가름 난다고. 나는 이 집안에 끝까지 붙어 있을 거고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전부 다 처리할 생각이야. 그러니 네가 이 집안의 며느리로 있을 거면 내 말에 순종하고 조용히 따르는 게 좋을 거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 둘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혼하게 만들 거다. 근데 이거 어쩌죠? 저는 하라는 대로 무조건 행동할 만큼 멍청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혼하게 만들겠다고요? 그건 제가 알아서 선택할 문제예요.
남의 인생을 함부로 결정하려 들지 마세요. 볼일 끝났으면 이만 돌아가 주시겠어요? 연락도 없이 찾아오셔서 상당히 불쾌하네요. 저는 약속이 잡혀 있어서 서둘러 나가봐야 하거든요. 대학도 안 나온 하품질 주제에 어디서 나를 가르치려 드는 거야? 내가 오늘 왜 여기 온 줄 알아?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버르장머리를 뜯어 고치려고 왔다. 새 시모는 저에게 달려와 순식간에 머리채를 잡더니 좌우로 흔들어 버렸고, 저도 당하고만 있는 성격은 아니라 똑같이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버렸어요. 결국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새 시모와 저는 집안을 뒹굴면서 절대 먼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서로 비명을 지르며 고통을 참고 있는데 그 사이 남편과 시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네요. 시모와 제가 머리채를 잡은 채로 뒹굴고 있는 모습을 보자 남편과 시부는 급하게 달려와 힘들게 떼어 놓았는데 그 순간 시부가 시모한테 대들었다는 이유로 제 뺨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고 온몸이 떨려오고 있는데 뒤이어 남편이 그런 저를 보며 이혼하자는 말을 꺼내었어요. 저 때문에 집안이 무너지는 건 볼 수 없다고, 어차피 서로 맞지 않는 성격인데 억지로 버티며 살아봤자 좋아지기는커녕 안 좋은 일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날 것 같다고, 저와 함께하는 삶을 그만 끝내고 싶다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도 그런 남편을 거들면서 차라리 잘 됐다며 더 좋은 여자 소개해주겠다고 바람을 넣고 있었어요. 새 시모는 자기 머리털이 다 뽑혔다고 더 크게 눈물을 쏟아내었네요. 저도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남편과의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두 번 다시 만나지 말자는 말을 끝으로 그렇게 시댁과의 인연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이 갈라서는 순간을 뒤에서 지켜보던 시모의 사악한 웃음을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며 살아왔었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세월이 지나면서 제 아픔 또한 점점 사라지게 되었네요.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저에게는 또 다른 사람이 제 곁으로 다가왔고, 새로 꾸린 가정에서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7년의 세월은 저에게 많은 변화를 주었는데, 어느 날 지금의 시부모님께서 온 가족을 한 집으로 모이게 하셨어요. 저희 부부는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는데, 대가족이었던 현 남편의 집안에 식구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시끌벅적한 분위기와 웃음이 끊이지 않고 있었는데, 큰 아주버님이 마지막으로 도착하셨는데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7년 전에 난리를 치고 인연을 끊었던 시모가 큰 시숙의 배필 자리에 시집의 맏며느리감으로 인사를 오게 된 거였어요. 너무 놀라버린 상태라 저도 모르게 몸을 돌려 급하게 주방으로 들어가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몇 번이나 심호흡을 했지만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시모였던 그 사람이 왜 큰 아주버님의 곁에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서 몰래 고개를 내밀어 거실 쪽을 바라보니 이미 그 사람은 벌써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셋째 형님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셨는지 주방에 몸을 숨기고 거실을 바라보고 있는 저를 보며 뭐 하는 거냐고 어깨를 툭 치길래 셋째 형님을 데리고 급하게 몸을 숨겨 뒷마당으로 빠져나왔어요. 당황한 셋째 형님은 저를 보며 무슨 일이 생겼냐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어보시길래 큰 아주버님과 함께 인사 온 여자의 과거에 대해 모든 걸 털어놓게 되었고, 셋째 형님은 말도 안 된다며
경악을 했습니다. 셋째 형님은 둘째 형님한테 전화를 해선 잠시 뒷마당으로 불렀고 제가 한 말에 대해 전부 다 설명해주며 절대 큰 아주버님과 결혼을 하게 해선 안 된다고 서로 진지하게 의논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둘째 형님과 셋째 형님은 자리에 돌아가 앉았고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뒷마당으로 급하게 불렀어요. 그런 다음 제가 겪었던 과거에 대해 대충 알고 있던 남편한테 큰 아주버님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 그 여자라며 이 결혼은 절대 성사되면 안 된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죠. 남편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저는 차라리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나머진 남편이 알아서 하겠다고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멀리에서 분위기를 살피고 있는데 남편은 셋째와 둘째 아주버님을 따로 불러 무언가 알 수 없는 대화를 주고받았고 모두가 이 사실을 알게 된 상태에서 저는 거실의 분위기를 살피기 위해 몰래 주방으로 다시 들어와 귀를 기울이며 그 여자가 어떤 말을 하는지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큰 아주버님의 건강이 많이 안 좋은 걸 알고 접근한 것 같아 보였어요. 영애 씨랑은 골프장에서 만나게 됐는데 내가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 몸이 좋지 않다 보니 여러 가지로 챙겨주는 모습이 너무 고마웠고 그렇게 만남을 지속하다 보니까 나도 이제 다시 한 여자에게 정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됐어. 다들 알겠지만 내가 그동안 사별 후 여자를 만나지 않고 살아왔던 건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었는데 확실히 나이가 있다 보니까 더 알겠더라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위로받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알 수 있었어. 그래, 정말 다행이다. 우리가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너가 다시 정착하는 걸 평생 못 볼 것 같아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말 나온 김에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혼인신고하고 살림 합치도록 해라. 그런데 막내 며느리는 어디 갔길래 한참 동안 안 보이는 거야? 전화 한번 해봐라.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지? 아, 배가 아픈지 화장실에 좀 다녀온다고 했어요. 금방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서로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나요? 10살 정도 차이면 요즘 시대에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서로 좋기만 하면 되는 건데 나이 차이는 숫자에 불과하죠. 그럼 이번이 초혼이세요? 아니면 재혼이세요? 지금까지 혼자 사셨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재혼 맞으시죠? 그럼 혹시 자녀는 있으신가요? 재혼은 맞는데요. 일찍 헤어졌어요. 성격 차이가 너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선택하긴 했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자녀는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서로 초면인데 생각보다 너무 날카로운 질문들을 하셔서 제가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어머님, 연세가 8순이신데 너무 정정해 보이세요. 어머님, 저 부르셨다면서요? 배가 아파서 잠깐 화장실에 좀 다녀왔어요. 일단 과일이라도 좀 내올까요? 어머,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보며 밝게 인사를 건네더니 제 얼굴을 보자마자 사색이 된 표정으로 갑자기 딸꾹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 시모는 제 눈을 피하면서 잠깐 화장실에 좀 다녀오겠다며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길래 저는 시부모님께 과일 좀 내오겠다고 주방으로 들어가는 척 하면서 그 여자를 뒤따라가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뒷마당으로 데리고 가서 뭐 하는 짓이냐며 화를 내기 시작했네요.
그녀는 저를 보곤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사악한 얼굴로 변해선 저를 보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큰 아주버님과의 결혼을 반대한다는 말을 하자 그 여자는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예전처럼 머리털 다 뽑히고 싶냐는 막말을 퍼부었네요. 네가 여기서 새로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는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너랑 내가 인연이기는 한가 보다. 너도 보면 은근히 돈 냄새 잘 맡는다니까. 네가 내 결혼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저 사람 나한테 정말 빠졌어. 나 없으면 이제 아무것도 못할 정도라고. 아무리 기를 쓰고 반대를 해봐라. 결국 나는 식장에 발을 들이게 될 테고 너는 또다시 나에게 시달리며 살게 될 거야. 하필 들어와도 막내 며느리가 뭐냐? 내 등살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 전에 꾸린 가정은 어떻게 하고 왜 큰 아주버님 옆에 있는 거죠? 아까 대충 들어보니까 이혼하신 것 같은데 이유가 뭐예요? 저까지 내치셨으면 잘 사셨어야죠. 내 입으로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그 인간 더는 뽑아먹을 게 없었어. 갑자기 사업이 망해서 길거리에 주저앉게 생겼는데 내가 왜 그 집 구석에서 버티고 있어야 돼? 돈 보고 결혼한 건데 돈이 없으면 곁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 그렇게 이혼을 하고 돈 많은 사람들 중에 건강도 약해서 힘없는 그런 사람 물색하다 보니까 골프장에서 내 눈에 딱 띈 사람이 있었지. 그게 바로 저 사람이야. 돈은 많은데 건강이 안 좋아서 누군가에게 의지는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비 맞춰주고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룰 수 있는데 이것보다 좋은 건 없잖아. 그래서 저 사람을 선택한 거야.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늙은이들은 젊은 여자를 원하기 마련이거든. 그게 남자의 본능이야. 저 사람은 10살이나 어린 나를 데리고 살아서 좋은 거고 나에게는 돈이 들어오니까 서로 윈윈 아니겠어? 예전처럼 서로 감정 싸움하지 말고 이번에는 잘 좀 지냈으면 좋겠네. 어찌됐든 여기서도 내가 제일 큰 형님이 되는 거잖아. 쓸데없는 행동 보이면 그때보다 더 큰 고통을 주게 만들 거니까 앞으로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살아. 어차피 너한테도 좋은 기억은 아니잖아. 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이유로 저희 큰형한테 접근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네요. 형 봤지? 괜히 형한테 접근한 게 아니라니까. 그 여자는 온 가족이 마당으로 모인 걸 보며 당황해하고 있었고 남편의 핸드폰에는 저희의 모습이 영상으로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형님들이 마당에 영상통화로 남편에게 통화를 연결해 놓은 다음 집안에서 온 가족이 저와 그 여자가 나누던 대화를 전부 지켜보고 있었죠. 큰 시숙은 얼굴이 붉어져선 그 여자에게 많이 실망했는지 화를 삭히지 못하고 있었어요. 전부 다 계획적인 접근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죠. 그때는 저에게 힘이 없었지만 지금은 모두가 전부 제 편이었고 온전한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았던 아주버님과 형님들은 그 여자를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8순이 넘으신 시모는 상당한 충격을 받으셨는지 자리로 돌아가 앉으셨고 그 여자는 큰 시숙의 옷깃을 잡으면서 오해라고 애원을 했지만 이미 모든 상황은 끝이 난 상태였어요. 자기가 계획했던 거와 다른 전개로 흘러가게 되자 결국 본성을 드러낸 그 여자는 저에게 달려와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면서 또다시 제 머리채를 잡아 버렸네요. 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고 남편에게 경찰한테 전화를 해달라며
소송 걸어 처리하겠다고 하자 그 여자는 제 머리채를 잡고 있던 손을 급하게 놓더니 도망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달려가 그 여자를 붙잡았고 뒤이어 경찰이 와서 조사를 받게 되자 충격적이게도 그 여자는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꽃뱀이었던 거죠. 남의 돈만 뜯어먹고 잠적한다든지 사기를 치며 돌아다니다가 결국 또다시 잡히게 되었던 거네요. 저는 그 여자를 절대 용서하지 않았고 소송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사기 전과에 폭행 전과까지 더해졌으니 이번에도 감옥에서 몇 년 썩고 나오게 생겼네요. 조사 결과 큰 아주버님 말고도 꽤 많은 남자들이 그 여자에게 돈을 뜯긴 상태인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형량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두 번 다시 그 여자와 마주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지금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뉘우치지 못하고 있을 것 같네요. 세상의 암적인 존재가 사라졌으니 저희 가정에 앞으로 꽃길만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사람 함부로 믿지 마시고 항상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